즐기는 운동을 거쳐서 함께하는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운동의 의미를 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은퇴한 여성 선수들이 운동을 알려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위민업 스포츠의 신혜미 대표, 오늘 금요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6월 3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열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시간이죠. 저희가 매주 금요일 첫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SNS 중심의 요즘의 후원 문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뭐 이웃돕기 프로그램, 저희 KBS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죠. 또 국가 캠페인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온라인상에서 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 개인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식으로 후원들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뭐 얼마나 해보셨는지, 그때 왜 하신 건지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경험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진성 편집장. 네, 일단은 SNS 계정을 보다 보면은 청소년인데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해서 떠돌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새로 만들어진 계정들이 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소액을 직접 계좌로 보내거나 이제 생리대 등의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드럭스토어에 기프티콘 등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체를 통하지 않고 노인 혼자서 동물을 구조해서 돌보는 계정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이제 SNS를 써서 올려주고 하는데 거기에도 자주 사료값이나 병원비 등의 소액의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장 아주 작은 도움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SNS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많이 보이고요. 네.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당장을 모면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금액은 이제 되게 뭐 3만 원 내외의 소액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이런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최경 활동하게서?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린이 때 이제 아빠가 이제 아프리카 아동에게 제 이름으로 좀 후원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좀 제 이름을 통해서 좀 어린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좀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게 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저한테는 낯설고 좀 기부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제가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좀 서로의 단체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좀 활동 영역이 겹쳐서 응원하고 싶은 단체 두어 정도의 이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은 좀 서로 각자의 단체에 약간 품앗이 하듯이 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요. 자기네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 아무래도 사정을 알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네. 근데 후원과 기부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용어에? 저는 뭔가 좀 예전에는 그런 굿네이버스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부에 좀 더 가까운 감각들, 내가 도와야 한다라는 어떤 좀 방향성이 강했다면, 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지지하는 마음이나 응원하는 마음, 이 사람을 좀 동등한 동료로서 응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다는 감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후원들을 했는데,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였다거나 그런 것도 SNS 계정을 통해서 가끔 밝혀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신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 혹시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선은 2011년에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유명해진 전 가수 최모 씨가 있는데요. 어릴 때와 그리고 데뷔한 직후에 암투병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후원금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투병을 빙자한 후원금 사기 범죄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암투병도 거짓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때가 또 코로나로 공연이 없던 시기다 보니까 팬들이 이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걱정을 했고, 해외 팬들까지 모금에 참여하는 등
그 모금의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이걸 인정하고 사과문을 쓰고 이제 본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후원금을 좀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고요. 예. 또 SNS에서 유기견을 구조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택배 일을 해서 유명해진 계정이 있어요. 그 강아지 되게 예쁘게 귀여운 생겼는데. 강아지. 저도 되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명견이 택배 회사의 명예사원이 되기도 하는 등 맞아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아프고 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면서 어느 순간 개인 계좌를 열어서 개인이 이제 후원금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강아지와 선량하고 성실한 견주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순식간에 고액이 모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의 그 팔로워들에게도 접근을 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빌린 사건이 연달아 이제 폭로가 되면서 사실은 이 병원비 명목의 후원금도 좀 투명성을 의심하게 된 그런 정황이 되면서 계정이 사라지고 네, 이 사람도 지금 약간 잠적한 상태거든요. 그럼 어디다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원금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사례인데 그 외에 이제 뭐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이유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것을 고지한 목적과 다르게 쓰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개인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단체에서 후원금을 받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등의 이슈가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018년에 이제 새희망 씨앗 사건이라고 불리웠던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이 주식회사 2014년에 주식회사 새희망 씨앗과 이제 사단법인 새희망 씨앗을 설립해서 두 법인을 함께 운영한 이제 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윤 회장과 관계자들이 전국 21개의 사무실에서 이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면서 교육 콘텐츠를 구입해서 후원을 하라는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가 3년 5개월 동안 사실은 5만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128억에 달한 거예요. 엄청난 큰 규모. 그 전국에 21개 사무실을 사실 운영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 이것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인 금액이 소액에 불과했고 대부분 이제 새희망 씨앗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 회장이라는 사람이 개인 명의의 아파트 토지를 구입하고 또 개인 계좌로 이 돈을 이체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뭐 이런 좀 엄청난 규모.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좀 자신의 자해 행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원비를 모금받겠다는 트위터리하는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 네티즌은 이제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빚을 지기 싫다라고 모금 이유를 밝히면서 후원에 참여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트위터리안이 밝힌 병원비보다 실제 청구된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모금 행위가 중단된 이런 좀 소규모의 좀 사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내주시고 갚으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뭐 아까도 2014년도 있고 2015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를 보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두 분은? 우선은 후원 사기라는 거는 공동체의 신뢰와 선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동의 선의를 소진시키는 문제가 사실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음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바닥난 신뢰는 결국에는 어떤 약자에게 가장 정결한 형태의 약자다움과 피해를 충분한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사기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입증해야 되고 이게 점점 더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금니 아빠로 유명했던 이제 이영학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야로 유명해지면서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후원금 사기가 이제 드러나고 나서는 대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탈락자라던가 아니면은 부정수급자가 많이 적발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탈락하거나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사례 중에는 물론 진짜 부정수급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억울하게 이 지원을 좀 박탈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저는 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좀 그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미디어가 어떤 사람들의 불행이나 가난을 너무 적극적으로 드라마화하는 과정에서 필터링 없이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일종의 스타로 만들면서 그래서 그걸 신뢰하고 그 언론을 또 신뢰하고서는 이분한테 후원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무분별하게 후원을 독려한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같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사실은 이런 부정적 사건들이 일부 개인이나 사실은 특정 조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부자의 우려가 사실은 무관심. 이제 어차피 너네는 거짓말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의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좀 개인 대 개인 이제 SNS에 자신의 사연을 올려서 좀 후원을 받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남에게 돈을 받는 일 자체가 좀 무게가 덜어진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체나 기관 등에서는 이제 월별 회계나 연간 보고 등을 통해서 후원금의 출처나 또 사용처를 밝히고 있고 그렇죠. 밝혀야 한다는 사실 의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개인에게는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특히 SNS 내 후원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를 꼼꼼하게 어떤 내가 여기에 돈을 보냈으니 뭐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지 계속 봐야지 이런 모니터링이나 어떤 체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요구하기도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돼 있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예. 자, 지금 말해주신 그 개인들 다수의 후원으로 모인 액수들을 들어보니까 뭐 거액의 돈이 모였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시스템 안 돼 있으니까 주먹구구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신뢰를 깨는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들이 늘어나면 이거 후원 문화 자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앞서 이제 신뢰 얘기를 두 분이 다 해 주셨는데 그게 참 걱정스럽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투명성은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 다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단체가 아니라 개인 간의 기부나 후원이라면은 이게 좀 정산 팀도 없고 그렇죠. 본인이 이것을 정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부 대상자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이제 기부한 사람, 그 후원한 사람들이나 혹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할 지역에서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1,000만 원 넘는 기부금을 신고 없이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긴 한데 1,000만 원 이상. 네, 근데 그렇다면 또 1,000만 원 이하로서는 또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대부분 소액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적을 했을 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보낸 사람들도 2, 3만 원 때문에 뭔가 이 일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나 그런 거부감이 또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좀 관할하는 안에서 이 대상자들을 좀 잘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이나 이 후원이라는 게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알맞게 집행했는지 정산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제 1순위여야 하고 사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은 이제 후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메디치에서 얘기하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 예술가들이 그 그림이나 이런 선물로 그렇죠. 보답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타인에게서 돈을 가져오고 싶다. 이거는 후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신의 불행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안 순간에 대가 없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쉽게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은 타인의 호의와 선의를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라는 생각
생각이 오히려 가난 혐오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타인의 도움과 선의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저 한도로서 모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원이라는 것이 대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1,000만 원 이상의 기준 때문에 어떤 개인 차원의 소액 기부나 후원을 주도하는 SNS 계정들은 사실 법망에서 자유로운 것이 지금 현재 좀 실정인데요. 네. 사실 이런 현행 기부금품 법이 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온라인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의 좀 이런 모금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지 못하는 네, 실정이고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좀 불특정 다수에게서 후원금을 모으는 행위는 모두 기부금품 적용 대상이지만 사실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 같은 것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 때문에 어떤 유튜브나 SNS 상에서 발생하는 개인 모금의 규모나 실태는 좀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 건전성이 낮지만 또 낮을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회계사의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렇죠. 뭐 애초에 회계 방법 자체, 그러니까 저도 회계를 해봐서 아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가 돼 있지는 않나요? 좀 보통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단체들은 다 엑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럴 때 뭐 재정 건전성의 기준 자체를 모른다거나 혹은 재정 건전성을 점검할 돈이나 시간 자체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큰 기업이나 좀 이런 것보다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사실은 좀 후원인이 사용처나 사용 방향 등에 대해서 아예 또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후원인이 돈은 내지만 그걸 어떻게 쓰이는 거에 대한 관여를 전혀 할 수 없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신이 후원했다는 이유로 좀 그 사용처에 대해서 과하게 판단하는 경우는 반대로 또 없는지. 네.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들으니까는 자기네들이 돈을 항상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뭘 하나 사 입어도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볼 때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좁혀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후원 사기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후원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선의와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네.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낸 금액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일종의 통제 욕구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3만 원, 4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제 내가 값을 지불한 만큼 돈을 낸 만큼 본인이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인데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선량하고 지혜롭고 또 규칙적으로 현명하게 그 돈을 썼는가를 되게 모니터링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내가 판단하기 이 사람들이 충분히 불행한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위급한데 돈을 썼는가? 이 사람들이 충분히 가난한가가 기준이 되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신이 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잘못하면 좀 효능감에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호의를 배반한 상대를 마음껏 응징해도 된다라는 폭력으로 바뀌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스스로를 헬퍼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호의로 도왔던 가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집에서 물건을 소액 훔쳐갔거나 혹은 뭐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이런 식의 호의를 배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응징 이상의 것들을 하더라고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던가 신상을 뿌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호의의 규모는 아주 작은데 그게 배반당했을 때는 나의 선의가 배반당했으니까 난 이 정도로 보복해도 된다라는 심리로 잘못 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주 작은 만큼의 도움을 주는 대신에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게 사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말씀하신 것과 저도 좀 비슷한데요. 단체나 기관의 활동 목적이나 좀 사용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아무리 후원인이라고 해도 사실 어떤 과도하게 이 사용 자체에 대해서 간섭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사용처가 후원인들은 간절한지 혹은 간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이 좀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요. 이는 사실 어떤 이 사람의 간절함이나 필요, 생계를 차등으로 배열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다고 느껴요. 뭐 이를테면 당장 급한 생계가 문제가 아니라면 후원이 필요 없다거나 혹은 좀 당장 급하지 않은 곳에 사용했다면 이것을 잘못 사용했다고 여긴다거나 혹은 하지만 좀 후원이 필요한 사연은 또 개인마다 다르고 내가 후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간절함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러한 관점은 결국에는 예전에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동네에 기초수급 아동이 있는데 기초수급 아동이 좀 자기도 평소에 잘 못 가는 돈가스 집에 있었다. 돈가스를 먹고 있다. 그래서 이게 화가 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던 네티즌이 있었는데 예. 좀 이런 식의 어떤 제2의 제3의 이런 사람을 좀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위험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돈가스 가게 주인께서 줬을 수도 있고. 네, 결국 줬다고 그 가게 주인이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런 우월감, 통제욕구 이런 것들 뭐 권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개인의 선이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 어떤 제도의 그 틈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좀 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SNS를 기반으로 한 개인 후원이 많은 이유가 결국에는 그만큼 제도의 빈틈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보면 복지에서의 선별주의와 관료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이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소외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지 가감없이 나오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질병수당을 신청하려는 다니엘 블레이크가 심사에 탈락을 하는데 이 절차와 항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기를 쓰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라라는 말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른 주변 가족들의 그 작은 그렇죠. 도움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결국에는 이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돕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십니까? 네,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더불어서 좀 어려운 환경, 후원을 받는 이가 어려운 환경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 역시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플루스와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모금과 후원 모집에서 당사자의 불행한 모습을 강조하는 현상을 모금 활동에서의 빈곤 포르노라고 불렀는데요. 이 빈곤 포르노라는 건 선정적으로 비극과 빈곤을 부각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상업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 모금 활동이 돈을 모금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빈곤 포르노의 덫에 빠지기 쉽다면서 즉 선한 일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일에 머무르지 말고 기부자와 함께 어떤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좀 기부의 목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사연만으로 해가지고는 표피적으로 빈곤 포르노란 표현이 다 있군요. 네, 선정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오는 문제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간 똑똑똑 SNS 중심의 후원 문화 안에 저희도 같이 사회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그리고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